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 일반적인 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목적 넘어가고요. 자, 2번 과세소득의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여러분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열거주의 과세예요. 열거주의. 열거주의란 얘기는 뭐냐면은 세법 전에 세법에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이 소득들을 다 세법 전에 다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법 전에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과세 제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암보험 걸렸을 때 암 진단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법에 없어요. 이런 것들. 보장성 보험은 세법편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소득세법에. 저축성 보험은 어떻게 해요? 이자 소득으로 봐요. 자, 이렇게 열거주의 과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는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열거를 할 때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이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자, 종합소득은 뭐 합친 거죠,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과세한다는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1년치 벌어들인 소득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아니죠.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취득해서 매각할 때까지. 기간이 다 다르죠. 1년치 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 1년치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과세해요. 따로 과세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크게 보면은 종합소득, 분류소득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류과세 소득은 퇴직, 양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연금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거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소득은 그때그때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복권 당첨소득, 그쵸? 강사료, 강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매달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가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타소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거가 이자소득이다라고 해서 1번부터 쭉 열거한다고요. 어떤 거가 배당소득이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열거한다고요. 세법전에. 이거 세법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다 똑같이 열거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다. 이게 바로 열거주의 과세다. 자, 그런데 열거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자하고 배당소득을 우리는 두 가지를 금융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금융소득. 이 금융소득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데서들 많이 판매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전에서 이런 게 들어가요. 13번, 12번까지 쭉 열거하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유형과 비슷하면은 이자로 보겠다. 마찬가지로 배당도 그런 조문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 자체는 뭐죠? 열거주의예요?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죠.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과세가 아니고요. 포괄주의 과세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형별 포괄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거기 양괄호 2번에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열거주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그런 말 나와 있죠. 이자하고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양괄호 3번 과세 방법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종합과세 되는 거, 그리고 분류과세 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분류과세는 퇴직하고 연금, 양도. 요거는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분류과세되는 소득 두 가지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납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종합소득세 낼 때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자,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소득. 즉 소득은 뭐냐면은 총 수익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수익금액. 자, 그런데 수익금액 우리 수입하려면은 돈 벌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들이 있겠죠. 비용들. 그죠? 여기서 빼기 각종 비용들 빼면은 뭐가 될까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비용 빼면은 순이익이 될 거예요. 순이익. 자,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도 전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금액에서 각각 이자, 배당, 사업 각각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 경비들을 차감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득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매출액, 순이익 이런 개념이 세법에서는 소득금액 이런 표현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소득금액은 달라요. 소득은 총 개념이고 소득금액은 순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순 개념으로 따져가지고 다 합산하면은 뭐가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 자, 종합소득금액에서 바로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부양가족을 위해서 많이도 쓰고 또 부양가족이 없으면 덜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한 게 바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거예요. 종합소득에서 일정 부분 빼줄 건 빼줘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되는 표준금액이 나온다라고 해서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세율 적용하면은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세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큰 틀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는 거지 뭐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영업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 더 회사에서 많이들 또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구조는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론적인 것만 좀 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답원 보니까 거기 산출세액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7단계 누진세율이다. 6%부터 42%까지 7단계. 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답원. 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지금부터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금융소득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자하고 배당을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금융소득. 자, 우리 이자 배당은 어디에서 줘요? 금융기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내가 이자를 1,000만 원 받았어요. 이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이자 소득이니까. 배당, 세금 내야 돼요. 자, 그러지 말고 너네들 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차감한 다음에 세후 금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다 낸 거죠, 나는. 금융기관에서 대신 걷어가지고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적으로 세금을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떼냐면 여러분들 14%를 차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은 1.4%가 더 붙어서 15.4%를 차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원천징수하면은 그냥 과세가 끝나는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낼 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받는 금액이 여러분들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초과라고 하면은 자, 이걸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14%로 과세가 종결되는 문제로 끝나지는 않겠다. 금융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죠? 징수돼가지고 분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2천만 원 초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플러스 나머지 소득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다 합산해서 뭐를 내라는 얘기예요? 종합소득세 내라. 종합소득세.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분리과세로 끝나요.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낸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14%가 아니고 6%부터 최고 42%까지. 자, 이렇게 금융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소득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쪽의 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과세하겠다라는 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자, 우리 판정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는 대원칙이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로 연간 2천이에요. 부부 합산도 아니고 세대 단위도 아니고 개인별로. 자, 우리 페이지 여러분들 거기 금융소득과 관련돼서 금융소득의 우리 금융소득은 이자하고 배당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표가 나와 있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제 구분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 자, 이자소득에서 세 번째 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뭐예요? 저축이니까 뭐예요? 이자다. 근데 일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자다. 자, 우리 배당과 관련된 부분 우리 두 번째 점 볼게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 뭐예요? 집합투자. 자, 집합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한 말로 여러 사람의 돈들을 모은 거죠. 여러 사람의 돈들을 집합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돈들의 모임, 돈들의 집합,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펀드라고 얘기할 거예요. 펀드. 자, 그럼 펀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은 집합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가입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 가지고 나한테 돈을 준단 말이죠. 이익 금액을. 이 이익 금액은 투자하는 곳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예금 대출에 해주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보네요. 부동산은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은 그죠? 주식 매매 차익. 채권은 이자. 그러니까 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구분하자니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집합투자 펀드로부터 받은 것들은 무조건 다 그냥 내용 불문하고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봤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 차익은 뭐라고요? 이자. 집합투자는 뭐라고요? 배당. 시험 문제가 집합투자는 이자다. 저축성은 배당이다. 이게 틀린 문구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금융소득 개인별로 따지는 거다. 자, 3번 2천만 원 기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라번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이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 보죠. 이건 연금저축은 연금 계좌에 해당되는 거죠. 계좌. 자, 계좌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험료 납입할 때 뭐예요? 우리는 세액공제 해줬죠. 세액공제. 그리고 운용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었어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연금소득으로 봐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말이에요. 연금소득세.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연금보험은 이자였잖아요. 그거랑 말고 연금계좌에 해당되는 것은 세액공제, 운용 단계는 과세 대상 아님, 그리고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자, 연금소득세는 여러분들 어떻게 원천징수하냐면은 자, 우리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는데 70세 이하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이 5%예요. 싸죠? 그죠? 70세 초과 80세 이하 이때는 여러분들 원천징수세율이 4%예요. 더 싸죠? 자, 그럼 8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세율이 3%예요. 엄청 싸죠? 그죠? 이렇게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금소득세 세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종신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은 종신연금은 원천징수세율이 4%예요. 4%. 그러면 종신연금 수령할 때 내가 나이가 55세부터 70세까지 수령한다? 이 나이 때다? 그러면 종신연금이니까 4%. 나이를 고려하면 5%. 그럼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유리한 걸로. 4%. 이해됐죠?
종신연금을 수령하는데 내 나이가 70대다? 그러면 똑같죠. 그럼 4%. 근데 종신연금을 수령하는데 내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그럼 몇 프로일까요? 3%죠. 더 유리한 걸로. 이해했나요, 뭔지? 자, 이런 식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게 바로 연금소득세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연금액이, 연간 받는 액이 12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과세되는 걸로 끝내요. 그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1200만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이 연금소득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 배, 사, 근, 연, 기 이게 종합소득이었죠. 그죠? 여기 연금소득 아까 우리 금융소득 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으로. 자,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해가지고 뭐를 내야만 될까요?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 판정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이다라는 거. 금융소득은 2000이지만 연금은 1200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본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과 관련돼서 1200만 원 기준이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는 거고요.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하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10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한도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62페이지. 자, 세율. 55세에서 70세까지는 5%, 70대는 4%, 80대는 3%, 종신은 4%. 더 유리한 거 선택한다.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한도가 있는데 요 한도까지 수령하면은 지금 뭐예요? 3%에서 5%로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도가 1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지금 빼온 금액을 보니까 150만 원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가되는 플러스 50만 원 요거는 여러분들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연금 외 인출 이렇게 얘기해요. 연금 외 인출.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연금 소득으로 안 보고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로 과세해요. 아주 무서운 과세죠. 그렇죠? 그래서 한도까지만 수령해라. 그래야지 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연금의 수령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봐서 얼마예요? 15%. 지방소득세 10%, 1.5%가 부과되면 16.5%. 이게 이제 원천징수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연금을 이만큼 한도를 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파요. 그쵸? 의료 목적으로. 그리고 태풍이 일어가지고 다 재난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복구 비용이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300만 원 더 이렇게 더 필요해가지고 300만 원 수령했어요. 자, 이런 경우까지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고율로 과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만약에 의료 목적이다 그렇게 불가피한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연금소득 한도 내 수령으로 봐서 이렇게 저율로 과세해줘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한도를 초과하면은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 원천징수한다라는 페널티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의 세금이에요. 보험 설계사의 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저축성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뭐라고요? 이자 소득이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은 금액은 뭐라고요? 배당 소득이라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가 받은 수당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소득과 소득 구분이 잘 연결된 것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업 장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계사분들이 장부 쓰시는 분들은 없죠. 그쵸? 정식 장부는 안 쓰고 간편 장부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법에서 대충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부 형식을 취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간편장부라는 것을 간편하게 적용을 하는데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가 보험설계사는 누구냐면은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신규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장부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년이 넘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직전 연도에 우리 총 수익 금액이 여러분들 7,500만 원 미만인 자. 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 간편장부 대상자로 해가지고 정식장부 안 써도 돼요. 특별하게 이제 세무사 고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가 나와 있죠. 장부를 써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 신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전 연도에 7,500만 원 못 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셔가지고 간편장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죠. 정식장부를 써야죠. 세무사도 고용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 특히 7,500만 원 미만인 자는 그러면은 우리 세금 낼 때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장부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있겠죠. 그렇죠? 매출액. 그러면 수익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업이니까 사업소득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업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빼기 경비를 빼야지 여러분들. 경비를 빼야지 뭐예요?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순이익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은 장부가 없는데 경비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이해했죠, 뭔지? 간단하게 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사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경비를 한 70% 정도 인정해 주겠다. 세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득금액은 30%가 소득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0%는 뭐예요? 경비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0%는 뭐예요? 소득금액률, 소득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득률은 어떻게 나왔죠? 1 마이너스 경비율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득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사업소득금액 곱하기 경비율을 곱해야지 3천만 원 나오나요? 소득률을 곱해야지 3천만 원 나오나요? 그렇죠. 소득률을 곱해야죠. 소득률을 곱해야지만이 3천만 원이 나오죠. 1 빼기 경비율 한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음 식을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니까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에 우리 총 금액, 수익금액 곱하기 경비율이에요? 소득률이에요? 소득률이죠. 자, 여기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경비율을 곱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율 틀린 말이다. 소득률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순한 거지만은 이 흐름을 이해하면은 충분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끝나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매달 수당을 받아요. 수당 받을 때 우리 근로자한테 근로소득금액 월급 줄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 그렇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수당 받을 때도 세금을 떼고 주는데 우리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세금 몇 프로 떼고 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업소득에 대해서 수당 받을 때는 3% 세금 떼고 주더라. 3%. 우리의 세금은 원천세율은 몇 프로다? 3%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여기에 10%, 즉 0.3%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3.3% 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득세만 따지면 3%.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세금과 관련된 설계사 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렇죠? 간편장부를 쓰는 대상자는 이렇게 신규라든지 7,500만 원 못 버시는 분들이다. 자, 나중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건데 자, 소득만 나오는 거지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그러면은 이 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다? 그쵸? 경비율이 아니라 소득률을 곱하는 거다. 우리 매달 줄 때 몇 프로 떼고 준다? 3% 떼고 준다. 이해하셨나요?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죠. 근데 시험 문제 우리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깊이 있게 막 공부하셔가지고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은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공통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 쭉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우리 생명보험 파트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7장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